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한 한겨레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MBC에서 단독이 무척 많이 나왔던데 그 김현석 독립기념관장 뽑을 때 이렇게 뽑았군요. 그러니까 서류 심사에서 1위를 했다고 쳐요. 1위를 했다니까. 근데 상위 5명만 지금 면접을 봤다는데 일단 이종찬 광복회장이 참석을 했군요. 네.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최하점을 줬다는데, 그러니까 최하점은 또 뺀 거 아니에요? 네, 최하점과 최고점을 뺀 이제 점수로 평가를 해서 네. 김 관장이 이제 평균 82점으로 1등을 했다라는 건데, 저는 이 대목이 인상적이었는데 네. 면접 과정에서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의 국적은 어디냐고 하는 얘기에 그때 국적은 일본이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김 관장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뭐 학술적으로 법리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독립기념관장 면담에서 독립기념관장인데 네, 조선 강점기 때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는 이 심사가 과연 무엇을 위한 심사였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높은 점수를 준 사람은 이른바 이제 정부 측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보훈부 국장이 들어갔고 보훈부 소속의 독립기념관 간부가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보훈부 장관이 또 임명한 이승만 연구소의 교수 네. 이승만 연구소라는 그 이름 자체에서 이미 네. 초록이 동색이구나.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후보 경력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분도 이제 정치적으로는 우파겠죠. 그다음에 독립기념관 이사들이 추천한 경영학 교수와 미술대학원 교수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 요렇게 돼 있었다네. 예. 근데 최하 점수를 준 광복회장은 뭐 최고는 빼고 중간에서 이렇게 한다. 뭐 그거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 구성 자체는 너무 빤한 구성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역사학자들이라던가 그러네. 독립과 관련된 어떤 그 맥을 이어야 되는 그런 분들 그런 네. 분들은 여기 지금 한 명도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이번에 그 독립기념관장이 어디에서 저 연설하니까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랬죠. 연설하니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꼭 국립대 역사학과 교수도 있는데 그 제 친구예요 사실은. 네. 친구가 곳곳에 많이 있으시구나. 네, 저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있어요. 없는데 네. 아무데도 없는데. 국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인데 그 친구가 주도해가지고 아예 그냥 등을 돌려버렸더만. 그러니까 이게 네, 48개 지금 네. 48개 역사 관련 단체들이 성명을 내서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의견의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운 집단입니다, 사실. 그렇죠. 네, 어떤 사소한 거에서도 의견 차이가 네. 갈리면 뭐 서로 굉장히 첨예하게 논쟁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역사학계에서도 주류 역사학은 물론이고 이런 제역사단체까지 다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렇죠. 이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최저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렇지. 예, 이 최저선에 한참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개인적으로 살아온 길이, 이분이 개인적으로 걸어온 학술의 길이 어떤 건지는 그 개인으로서 평가를 받아야겠지만 최소한 이분이 걸어온 길이 이 독립기념관장을 하기에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를 열어뒀다는 게 이종찬 광복회장의 지금 주장이에요. 오늘도 CBS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이거는 음모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김영석 관장은 대단한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이 과정에 대한 의심을 지난 8월 7일 날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독립기념관 인사파동은 이사 선임부터 계획이 됐다. 2월부터 이사 선임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를 전원이 하는데도 보훈부 장관이 강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월부터 그러니까는 이 선임하는 사람들을 구성하는 단위부터 보훈부 장관이 강행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통이랑 좀 비슷한 거죠, 이게. 방통위 장학구조랑 비슷한 건데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후보들을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독립기념관장 후보들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이종찬 회장한테 이렇게 새로 온 이 심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종찬 회장이 설득해가지고 독립기념관장을 한번 해봐라고 한 사람이 김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한테 하라고 했는데 이 심사위원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지금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당신이 추천한 사람이니까 심사를 할 때 당신은 빠져라 라고 해서 이종찬 회장이 아 그래? 그거는 그러면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종찬 회장은 그때는 빠졌어 또. 그렇죠. 그런데 김국주 장군의 아들도 여기 지원을 했는데 전임 광복회장을 했대요, 이분이. 근데 이 사람은 전임 광복회장이니까 현 광복회장인 당신이 또 빠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종찬 회장이 아니 내가 전임 광복회장 이 김국주 장군이 전임 광복회장을 했고 김국주 장군의 아들이 지원을 했는데 내가 김국주 장군은 아는데 그 아들은 이번에 처음 봤는데 내가 그래도 빠져야 되냐. 그게 제대로 된 제척사유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독립기념관장하고 그다음에 2등한 사람하고 등등하고는 다 연관이 돼 있으면서 심사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관련자들은 다 연관이 돼 있으면 자기들은 제척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한테만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심사할 때는 너는 빠져라라고 해서 맞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고득점은 요 제척하는 방식으로 이종찬 회장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못하게 하고 그랬더만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서 이분이 옛날 분이니까는 좀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냐면 얼마나 교묘한지 아느냐. 후보 5사람인데 자기네들은 윷 혹은 모다. 그러니까 윷놀이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2사람은 도 아니면 개를 줬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 아니면 개를 줬다. 아주 낙지점을 줬고 중간에 걸을 하나 딱 앉혀놨는데 혹시나 도, 개 2사람이 걸 위치에 들어가면 3사람 중에 하나가 될까 봐 말하자면 표현이 아주 잘못된 사람을 딱 중간에다가 쐐기를 박아놨다. 그러니까 플랜 B까지 조정할 수 있는 조직적으로 짜놓고 요거를 만든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거예요, 이종찬 회장이. 근데 이건 좀 문제가 많아.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거 그 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취재를 옛날에 해보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안 그 카르텔이라고 말했던 그 R&D 관련해서 카르텔 있잖아요. 그게 한 20조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 할 때도 그 기업들 선정할 때 과기부든 어디 정통부든 무슨 산업부든 간에 관료들이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지금처럼 한단 말이야. 보훈부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한마디를 툭 던지면 저 기업은 떨어뜨려야 되겠구나, 저 기업은 올려야 되겠구나, 이게 쭉 보여요, 교수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리모컨 조종하듯이 움직여버리거든. 그러니까 풀을 2만 명, 3만 명을 만들어놨어. 풀을 아예. 그래서 과학기술계 같은 조금 좀 협소하니까 한 6천 명 풀에서 그 추첨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싹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렇게 해도 굉장히 소리가 많습니다. 이미 알려졌다, 전화가 들어갔다, 이런 소리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독립기념관장을 뽑으면 너무 뻔한 거야, 이거는. 보훈부 국장, 보훈부 소속의 독립기념관, 이거는 꼼짝 안 하거든, 보훈부에. 이것 좀 웃긴 게요. 이건 너무 뻔해. 그 국가보훈부 장관이 누군지 알아요? 강정혜라고. 지난번에 원래 박민식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강정혜라고 숙명여대 총장했던 사람이에요. 그 숙명여대 총장. 논문심사 제대로 안 한 사람? 제대로 안 한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때 근데 이 사람의 근데 자격은 그때 당시 보훈부 장관으로서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국가 유공자 자녀이고. 그러니까 진짜 철저히 챙겨주는구나. 네, 시할아버지 등이 그 독립운동가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손자 며느리이고 이 사람이 그 독립운동가의 손자 며느리로서 혹은 참전용사의 딸로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숙명여대 총장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라인하고 좀 관련이 있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네끼리 다 이 카르텔, 좀 전에 말한 그 카르텔 안에서 모든 게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한 100보쯤 양보해서 다 좋다 이겁니다. 다 좋아요. 근데 왜 독립기념관장을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폼이 나잖아.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은 국가적이잖아. 이거는 폼이 나지. 근데 이승만 연구소 소장, 이승만 기념공원 지금 짓는다고 하잖아요. 서울 용산에. 미쳤어. 네? 용산 청사 바로 앞에다 짓는 다음에 국립공원에 용산공원에 거기에 이승만 공원 지으시면 2027년도에 완공이 된다는데 거기 기념관장 하시면 돼요.
이분은 김영석 씨는 딱 커리어가 보니까 그 정도 커리어야. 근데 이분이 국가적인 어떤 독립기념관장 하기는 좀 아니지. 그 뭐 말씀하시는데 이승만 그걸 네. 왜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이렇게 이승만에 목매달아는 거예요, 도대체? 이승만하고 무슨 관계예요, 이 집에? 이 씨예요? 아니잖아. 아니지. 근데 왜 이러는 네. 거예요, 지금? 이 절차적인 의심스러운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예. 절차적으로 웃긴 얘기를 오늘 한국일보도 일면에 썼는데 예. 이게 채점표를 보니까 면접 심사를 하면서 0점 처리한 대목이 많대요. 그러니까는 어느 심사위원이 어떤 후보를 채점을 했는데 빵점 나온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 3명이 후보 4명에게 준 점수가 채점표에 0점으로 표기가 됐는데 자기가 0점으로 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는 제척이 된 것 같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생각이에요. 근데 즉 이 후보하고 당신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당신이 심사에서 빠져. 라고 해서 빵점 처리된 거 아니냐. 그래서 빵점 처리된 것 자체가 지금 집계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아마도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경영학과 교수, 미술대학원 교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립기념관 이사들이 추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김영석 관장을 자칫 점수를 잘못 주면 김영석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할지라도. 그렇죠. 만약에 의도하고 있었다면. 그렇죠. 김영석을 반드시 만들고 싶은데 막 1점 차이로 막 빗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해관계다라고 우길 수 있으면 자기들이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이거는 빼, 저거는 빼 해가지고 조정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그러한 채점표다라는 뉘앙스의 기사. 요게 이제 한국일보 기사 내용이고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아까 이제 왜 이제 독립기념관장에 이 사람이 가야 되느냐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종찬 회장이 의심하는 거는 독립기념관에는 예를 들면 그동안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자료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축적이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대중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이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했고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다 바꾸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전시관이나 이런 거를.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자리에서도 다룬 바 있는데 뭐 책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김구는 테러리스트다 뭐 이런 책. 그다음에 또 뭐 KBS에서는 이승만 다큐멘터리 완성도가 아주 낮아가지고 독립영화로 인정받지도 못한 그러한 다큐멘터리 틀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이종찬 회장이 보기에는 큰 어떤 음모의 어떤 한 조류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나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퍼즐 중에 하나가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이종찬 이 사람이 회장은. 그래서 아침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종찬 회장이. 예. 거대한 음모를 밝혀내겠다. 이게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친일파 판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판은 제대로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이 음모를 밝혀내기 어려우니 내가 여기 한번 마중물이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헌법 전문에도 3.1 운동 계승해서 상해 임시정부 그게 적통이다. 우리의 법통이다. 그 법통을 이어온다. 뭐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 헌법 전문에 반하는 것 같은 행동을 이렇게 계속 하면 언론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행태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꼭 법적으로만 그 검사들이 이렇게 사람들 재단하듯이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그럴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이게 충분히 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왜 국민들을 이렇게 심란하게 만들어야 아니, 되지?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만들어가는지 네. 모르겠다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도 이런 일 하지 독립기념관장은 않았는데. 독립유공자 후손 중에 그 그러니까. 자리에 앉았을 때 네. 사회적 신망이 있고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을 앉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심란하게 역대 만들어? 어느 보수 정부에서도 이거를 네. 가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 않은 길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민생과도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러는 거야? 왜? 아무도 도대체 왜? 아니 그냥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 대한 강복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뭐 멘토였고 네. 친구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에 입문할 때도 상당한 서로 교류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네. 광복 회장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광복 회장이 3번이나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직접 서신을. 대통령한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히 보시면 안 된다. 네. 이 내용들을. 아들 친구야 사실은. 네.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했는데
자기가 이제 3번이나 그렇게 간곡하게 편지를 보냈는데 전자결제로 임명해버리더라. 이게 뭐냐 도대체.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화라도 걸었어야지 그 네. 어르신한테. 네, 그럼 이러면 과연 이게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종철 회장은 거대한 음모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로 또 투철한 역사관을 갖고 있진 않아요. 잘 여태까지 모를 그거에 거야. 대해서 관심을 표명한 적도 없고. 예. 그러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무슨 힘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냐, 이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사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죠. 이 일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일련의 흐름들이 다 사실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일련의 흐름이 있어.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들이 다 성향이 똑같아요. 지금 다 안창호도 친일파적이고. 마찬가지던데. 안창호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인데 이 사람도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기능을 하지 못해서 공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이야기해요. 사람 좀 이름 하필이면 안창호야. 그래서 근데 왜 도산 안창호 선생? 그러니까 짜증은 나는데 하여간 그 안창호 선생하고는 다른 인물이고요. 네네. 예, 국가인권위 검사 출신이에요. 예, 검사 출신, 네, 검사 출신, 헌법재판관 출신. 예, 헌법재판관 검사 출신, 전직 검사 출신인 안창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내전자인데 임시정부는 국가기능을 하지 못해서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 상해 임시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지 못했고 지금 정부는 보장하나? 국민에게 기본 납세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해 국가기능을 못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이 갑자기 떠오르네. 아니, 근데 네. 지금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자가 얘기한 내용은 사실 굉장히 기본,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른바 건국절 논쟁이라고 하는 논쟁이 10수년 된 거 아닙니까? 예. 그 초창기에 굉장히 다 논파가 됐던 아주 초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임시정부가 납세나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지 못한 건 너무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할 수가 그게 있겠어요? 일제 식민 지배 하에 있는데 그 기능을 당연히 수행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말도 해요. 뭐 국제적으로 신임을 받지 못했다, 지지를 받지 못했다. 당연한, 굉장히 그걸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당시에 제국주의 열강들이 그걸 못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해관계 속에서 뭐 그런 것들이 다 놓여져 있는 상황들인데. 아니 그나마 카이로 회담 때 장개석이 그 이야기 했잖아. 그렇죠. 그것도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예, 43년에. 그럼 그거 김구의 노력이지 누구의 노력이야 그게. 그 추종하는 이승만 대통령 6.25 전쟁 때 다리 끊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국민들 비난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퇴행적인 논쟁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민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사들이 아니 이런 식으로 퇴행적 따지면 인사들을- 프랑스 레지스탕스는 뭐야? 그 프랑스 망명 정부도 인정 못하는 거네. 그러면 BC 정부가 이제 적통인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따지면은 BC 그 괴뢰 정부가 정통인 거야 프랑스도. 근데 이게 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그러니까 네. 이 정부의 특징은 꼭 전혀 그 부처를 파괴하는 사람을 보내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면은 인권하고 무슨 연관이 있거나 인권을 중시하는 인물을 보내야 되는데 이분은 인권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여가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게 역사가 있네. 이 사람은 그렇죠. 동성애 예. 반대도 지금 엄청나게 야 이거는 있어요. 좀 이따가 이야기하죠. 차별금지법 예. 반대 운동에 또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괴하는 인사를 보내고 독립기념관장도 독립운동사를 지금 자기는 독립운동을 알려왔고 무슨 뭐 독립운동가들을 뭐 예우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써온 글이나 주장했던 바를 보면 오히려 독립운동에 먹칠을 하는 발언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보내서 독립기념관을 파괴하고 파괴자들이네. 진짜. 나라를 전부 다. 파괴하려고 그럽니다. 이 정권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김문수, 이진숙 뭐 지금 이 독립기념관장, 국가인권위원장을 보면서 앞으로 인사 검증을 청문회를 할 때 유튜브 아이디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알고리즘 추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냥 겉으로 드러난 뭐 내밀한 인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러나면 그냥 극우 유튜버들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인 그러니까 그렇죠. 합리적인 상식으로 얘기하면 인식 자체가. 네, 인식 자체가 극우 유튜버 수준이고 하고 있다는 발언들도 대단한 무슨 논리적 근거나 법리적 근거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없어요. 아니라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익히 들어와서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관련해서 안창호 국가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의 에이즈 관련 발언은 이거 80년대 나왔던 발언이거든요. 네. 예, 동성애와 에이즈와 관련된 이 발언은 뭐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항문암,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책에서 주장을 했다는데 이거는 보건학과 교수들이 웃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80년대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의학적 수준이고 네. 지금 이게 유통되는 채널들이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뭐
극우 기독교 채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 문제에 필요 이상의 공포나 그러니까. 혐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 낙인 찍기 해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네.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의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근데 이들은 또 미국만 좋아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를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 예. 질병통제예방센터가 HIV 낙인, 동성애 혐오, 차별, 빈곤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불평등을 유발한다라고 이런 하고 말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그렇죠.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맞는 게 없고 더군다나 이분은 이제 또 이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최경영 기자님도 그렇고 이 부분은 이제 좀 이제 여러모로 유감이 있으실 만한 부분인데 예. 이분은 이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또. 예.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서까지 성경을 인용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예, 저도 기독교 신자예요.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의 대다수의 상식적인 기독교 신자들은 이 신의 논리, 교회의 논리는 교회의 법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예. 사회의 법은 또 사회에서 다루는 거 아닙니까? 예. 교회의 법을 사회에 와서 적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교회의 법을 사회에다가 적용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권 문제를 종교의 잣대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형적으로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는 분이거든요, 사실. 그런 증상. 근데 그런 분을 인권위원장으로 지금 보내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다. 인권위 앞에 가면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사람을 지금 인권위원장에 안 찍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마녀 사냥을 했거든요. 중세교회가 마녀 사냥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기독교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루터의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이분 아니 성경에 뭐 남성과 여성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또 성경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야, 이 하나님이 토지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그건 다 내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니들 거 아니야. 예? 그 다음에 여성은 금부치 같은 거 이런 거 붙이고, 예? 붙이고 교회 들어오지 마. 금부치 이런 거 장식하지 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들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쏙 빼놓고 왜 한 2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동성애와 관련된 언급이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거는 사실 카톨릭이나 뭐 교황이 바뀔 때마다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안에서 특히 인권위 위원장 하는 사람이 특히 교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와 관련해서 기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아니 동성애자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야 너는 동성애자니까 천국 오지 마 지옥 가 이러시겠냐? 생각을 해봐라. 그러시겠어? 이렇게 기자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깨우쳐 준 적이 있어요. 2013년인가 그래.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교황이 말했으면 좀 조용히 입 닫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네, 일부 극성스러운 이제 좀 상식과 어긋나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교황도 안 좋아해요. 교황도 안 좋아해? 네, 또. 네. 아니 그러면 인간 중에서 제일 이 관련해 가지고 제일 해석을 가장 그래도 권위 있게 하는 사람은 교황 아니에요? 카톨릭의 교황 아닙니까? 안창호 위원장의 인식과 발언들은 인권위가 2021년도에 안창호 위원장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이런 수준의 논리들이 저작거리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말하자면 인권법의 기준에서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를 쭉 정리한 Q&A를 발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 아까 파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예를 들면 그거에서 종교적 논쟁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있고 혐오가 있고 이런 것들을 국가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말하자면 안전망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여가자라는 취지로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내지 말아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을 어디 다른 자리에 전문성이 있는 법제처장에 보낸다고 하면 전문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왜 그 자리에 꽂냐고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너무 극단적이야.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중고등학교 등에서 공산주의자, 파시스트 등 전체주의자 채용을
거부할 수 수가 없다. 없다. 무슨 말이야 이 얘기가? 그렇기 제가- 때문에 차별금지법 도입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전부 이상한 놈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되게 웃기는 말도 예. 있어요. 아이고, 차별금지법 관련해가지고 예. 성별로 구별된 화장실, 목욕탕의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 이게 아니,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말한 말이에요. 그냥 이상한 사람들로 보는 거 아니야? 제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가짜뉴스 뿌리를 찾아서라는 기획을 아, 그래, 한 적 있어요? 네, 그때 네. 이제 유튜버에 놔두는 이 가짜 뉴스들을 다 네. 이제 말하자면 어디서 시작됐고 누가 유파했고 어느 채널에서 유파했고 하는 것을 이제 했던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분석했던 한 30개 중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전통적인 가짜 뉴스들이거든요. 미치겠어. 한국 사회에 횡행하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고 뭐 가짜 뉴스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하고 그게 한 5년 전이란 말이에요. 아니, 차별금지법 내에서 교회에서 자신들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동성애 금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그거 아니다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하고는 그 내용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퇴행이 너무 검사 출신이 세상에 퇴행이 너무 다이나믹하다. 근데 생각해보면 검사 출신 뭐 꼭 그렇게 꼬집을 건 아니지만 네. 법조인 중에 이상한 사람 진짜 많지 않아요? 되게 비상식적인 사람들 많지 아니, 그러니까 않나요? 모든 직업군에 그런 사람들이 네, 많은데 있긴 한데 이 법조인들이나 검사 출신들이 유독 이 정부에서 이제 득세를 하다 보니까 높은 근데 자리에 유독 올라가니까. 그런 사람들을 왜 득세 시키냐고. 난 그게 이상하다는 그러니까 거지. 검사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데 꼭 굳이 찾아 이상하고 정말로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딱 그 자리에 앉히고 그것도 딱 그 자리랑 모순적이고 아주 절대 거기 앉히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꼭 거기 앉히잖아요. 김문수도 딱 그거야. 김문수. 유튜브 하면서 나 이런 말까지 했는지 몰랐는데 지지난해구만요. 노동자들. 2022년에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 아니 이 사람이 경산의회 위원장이라는 게 맞아요? 이런 말을 그러면서 이제 노동부 장관 하니까 노동부 장관이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정경련 대표 아니야? 정경련 그러니까. 대표는 이럴 수 있는데. 정경련 대표도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 사회적 체면과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건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네. 태극기나 극우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근데 어떻게 유튜브 활동하면서 4년간 5억이나 돈을 벌을 수가 있죠? 이런 말을 이상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렇지. 스팟에서 싸주나? 돈도 많이 벌었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대단하다. 유튜브 아이디를 제출해서 알고리즘을 검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해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이면 아예 한두 번도 아니고 연속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어떤 건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까지 막 비판을 하고 심지어 이종찬 광복회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친구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단지 친구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때부터 아주 교류가 그럼요.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윤기준 교수에 대해서 네. 이분이. 네.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아주 요 끈끈한 그런 그렇죠. 그런 분이 심지어 아니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이게 내가 좀 잘못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이제 신문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이 뭐라고 그랬냐. 이것은 그러니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 임명 취소 요구에 대해서 이것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 인사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이 검찰총장 하면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요구들을 다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문제 제기를 하면 더더욱 지금 이걸 철회를 안 한다. 네, 인사를 제대로 할 것이지 제대로 하지도 본인의 않아서. 아집이 너무 심한 거 아집이 아닌가? 심한 거지 이건 아집이. 그리고 이종찬 회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양력을 보니까 그분 출생지가 임시정부도만요. 임시정부야.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프랑스 조개구에서 그러니까 프랑스가 점령한 곳이지 네네, 중국에 거기에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상해인지 충칭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냥 임시정부에서 태어난 거야. 본인 고향이 임시정부야. 본인 고향이. 그리고 뭐 할아버지 너무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혜영 선생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나라 그냥 민족주의자의 적통이야. 그러면 좀 이런 보수주의자, 민족주의자의 적통이 이야기를 하면 좀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아니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은 그런 권위는 없잖아.
우리나라 민족사회. 그렇죠. 이분이 뭡니까 도대체? 저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똑같은 아니잖아, 건데 솔직히.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분이 뭐라고 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만들고 지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요새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헌정이래. 광복절 경축식을 못 하게 됐어요. 이런 네. 적이 그러니까 정부가 광복절 경축식을 못 치르는 거는 87년도 이후 처음이라는 네, 거죠. 정부가 노출할 수 있는 최고의 무능 최악의 무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이 뭐라고 이 사람 하나 때문에 광복회랑 이렇게 척을 지고 경축식을 제대로 못하는 어제 그래서 보훈부 장관부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광복회장한테 제발 좀 참석해 주시면 안 됩니까 했는데 이종철이 노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심지어 제발 좀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와서 뭐 절을 하고 뭐 이러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뒤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종찬 회장이 자기가 민사람이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안 돼가지고 서운하신가 봐.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김영석 관장은 또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어떤 음모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야당 세력에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지금 이종찬 회장을 뭔가 설득을 해가지고 뭔가 그분이 원하는 거를 수용을 해가지고 뭔가 일이 되게 만들려는 의지는 지금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간다. 저는 이게 방침이라고 그냥 봅니다. 무조건 내가 말했는데 니네가 토다는 게 싫어. 니네가 거기 반대해서 내가 거기에 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나의 자존심을 꺾어. 내일이 이게 지금 광복절이네. 대통령의 시각이고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광복절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 의도한 거는 설마 아니겠지만 광복절이라는 게 일본이 패망한 날이잖아요. 의도한 거 아니에요? 왜 의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해줘요? 설마. 너무 좋게 생각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설마. 설마. 아니 근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8월 15일 날 일본인들은 특히 이제 998 일본인들은 뭐 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아니 본인들이 패망한 날이잖아. 패전일입니다. 패전일이잖아. 본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바로 옆 나라인 한국에서는 이제 만세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승전국들은 만세 부르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그리고 그 승전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임시정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했죠. 것이고. 네. 그러면 만세 부르는 게 굉장히 꼴보기는 싫을 것 같아. 일본 998 입장에서는. 평화로운 일본인들은 일반적인 일본인들은 아니겠지만 일본 998들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을 것 같거든. 근데 만세를 지금 제대로 못 부르는 거잖아.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속으로 저는 그 점에서 좋겠어? 어떤 음모론적인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네. 그 관점을 그냥 국내 정치적으로 적용하면 정무적 감각이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석 관장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는데 광복회장이 3번이나 편지를 보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광복절 지나서 하더라도 광복절 지나서 해야겠다라는 정무적 판단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용산 안에 그 정무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누군가 이거를 당연히 예측할 수 있고 이게 어떤 시나리오에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상하면 아 이거를 광복절 전에 하는 거 너무 리스키하다. 그 광복절 뒤에 합시다. 그렇지. 라는 얘기를 해서 그걸 일정을 미룰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용산이 그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문제인 거죠.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면 혼나기 때문이죠. 혼나고 아니, 그리고- 내쫓기 때문인데 보통 광복절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되냐면 뭔가 자주독립과 관련된 메시지, 독립운동과 관련된 메시지, 그리고 광복회라고 하면은 그때 독립운동했던 어떤 분들의 후손이나 이런 분들을 예우하는 어떠한 제스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부의 개념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역대 지금 이 몇 번 치러온 거잖아요. 광복절 행사를 굉장히 메시지를 일본에 대해서는 저강도로 그리고 독립운동과 관련된 거는 최소화해서 폄하하는 걸로. 그렇죠. 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맥락은 최대한 내지 않고 이 독립운동이 아니고 건국운동이었다, 자유민주주의였다, 뭐 이런 얘기로 갖고 가면서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런 메시지로 갖고 왔던 거잖아요. 올해도 그럴 판인데 올해도 아마도 그런 논리로 갔을 건데 그러니까는 광복절에 내야 될 메시지가 굉장히 부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복절을 치르는 것도 웃긴데 이번에 뭘 준비하고 있느냐? 새로운 통일 방안을 얘기해 보겠다. 왜냐하면 보통 광복절 메시지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분단된 채로 광복을 맞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후에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면서 그게 고착화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민족적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대북 친화적인 메시지를 또 내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광복절 메시지 그렇죠. 보통은. 네.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통일 방안을 내가 제시해야겠다 이런 건데 지금 북한은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별개의 나라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메시지로 지금 통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 북한이 싫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대북 대결적인 메시지를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은 아까 일본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에서는 이게 패전일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광복절과 관련해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일본이 불편할 만한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는 것 같아. 북한하고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이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마구 하고 싶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것도. 지금 그런 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먹힌다는 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주변 사람들도 꿈쩍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 자기가 한번 뱉은 이상한 행동을 절대 고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사실은 좀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질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무 판단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황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그냥 내가 한 말이 법이고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건데 니네가 내 말을 안 들어주니 내가 너무 화가 난다. 이런 메시지만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대통령이 고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난다. 지금 생각하는데 지금 나라가 정말 꼬라지가 나라 진짜 꼬라지가 이상해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너무 이상해요. 예. 이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지도자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생각을 너무너무 곳곳에 많이 하고 더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지뢰처럼 폭탄처럼 대한민국 곳곳에 다 지금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임명해봐요. 임기가 얼마나 돼요. 오늘 임명해서 내일 당장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몇 년은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자기 집권하는 세력 동안에 자기와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면서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내기 뻔하잖아요. 지금 그나마 대통령이 임명된 다음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2년 동안 3년 동안 그래도 그나마 삐걱삐걱 하면서 여기까지 그래도 오게 되는 거는 기존에 임명돼 있던 사람들고 기존에 조직이 형성되어 있던 것들이 유지가 됐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짓은 지금 현재 그동안에 있었던 그 뿌리를 전부 다 걷어내고 다 내가 원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다 거기 안에다가 채워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이 앞으로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저는 지금까지 2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3년이 더 중요하다. 이거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게 제일 걱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특히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집권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 대통령 자체가 이거 뭐 김영석뿐만이 아니고 김영석이 뭐 독립기념관장이니까 뭐겠습니까만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야. 진짜 좀 어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른이 어떤 어른. 외교를 할 때 독립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피력을 하고 저쪽에서 얻어올 건 얻어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러니까 잘 큰 어른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어른.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건 정치인이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은 곰곰이 보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아메리칸 파이 부를 때도 그렇지만 남이 특히 강자 있지 않습니까? 강자가 불편해하는 거는 절대 안 하려고 해. 근데 그거는 그 성숙한 어른의 태도는 아니거든. 이게 본질적으로 비겁해서 그런 거죠. 아, 비겁해. 비겁해서 그런 거야. 비겁해. 근데 또 약자한테는 거의 강해요. 잔인 무도할 정도로 지금 언론인들 탄압하는 것도 보면 그냥 막 밟아버리거든. 야당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굉장히 미성숙한 인격체가 지금 각 국가의 가장 큰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의 가장 약점이 뭐냐? 다 외교를 뽑았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내가 나머지는 다 국내 문제니까 수사를 다 해봤는데 외교는 수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무 경험이 없는 건데 근데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는데 대통령 긍정평가하면 외교가 1위예요. 왜냐면 나머지를 다 못하니까 여기가 1위예요. 근데 저는 이게 역설적으로 대통령실이 외교나 안보 문제 그리고 역사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 드라이브를 걸어도 이거는 어쨌든 반반 갈라치면 어차피 우리 편이 반이다. 이거에 대해서 좀 도단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광고 보고 언론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3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직전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 원.
네,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78만 원까지 최대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365일 연중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민영삼 최초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의 민영삼 코바코인데요. 한국방송광고진 이게 코바코에서 하는 일이 이제 광고 딴에서 이렇게 배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생각을 해보니까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과거에 MBC를 응징해 주셨으면 한다. MBC가 이제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을 때 시청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등 방법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코바코에 민영삼이 들어갔어. 민영삼은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뭐 아주 이 마리 앙뚜아네트로 비유를 하니까 김경률이 그거는 인격 모독이고 인격 말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점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려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네요. 민영삼 씨가. 근데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MBC와 관련된 광고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제 MBC를 그런 식으로 돈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지금 느낌이 확 들긴 하네요. MBC가 지금 다른 KBS나 SBS보다도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받은 광고료가 제일 적다면서요. 지금 KBS가 171억을 받았고 SBS가 163억을 받았는데 MBC는 105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105억? 네, 그러니까 딴 데보다 한 60억 정도를 좀 적게 받은 거죠.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게 되겠죠. 게다가 2023년 57억 원의 방송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여기서 MBC에 대해서는 빵원이었대요. 문체부가. 네, 문체부가. 네. 문체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곳에서 전방위적으로 MBC를 압박하려고 지금 이제 난리가 났다는 건데. 근데 박근혜 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 야, 박근혜 진짜? 그러니까 보수 정부 들어오면은 그때는 이제 종편 파일을 늘려야 되는. 종편 파일. 예. 한겨레도 그때 좀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야, 근데 저희가 뭐 방송사랑 비교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규모가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 기관 광고는 확 줄었었죠. 기관 광고는 확 줄을 거고 공기업 광고도 확 줄고 근데 그게 전체 광고 시장에 우리는 그쪽 공공적 영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도 좀 문제야.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이랄지 공기업에서 사실상 정부 있기 때문에 주는 광고들이 한 30% 돼요. 30% 돼. 그러니까 그게 엄청 크지 매출에. 근데 그걸 확 줄여버리면 경영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MBC 이건 이제 그래서 민영삼 씨가 이 자리 간다고 했을 때부터 사실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인데 시점이 뭐 잘 맞는지는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고를 줄이는데 지금 어쨌든 이 MBC 사장 현 MBC 사장은 내가 그래도 경영 잘했다. 지금 남겼지 않느냐, 흑자 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 사이드에서 예를 들면 광고를 이렇게 계속 줄이고 적자로 한번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이게 계속 어쨌든 사장을 갈아치는 구도로 계속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죽어봐.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는 명분을 사후에라도 그러니까 사전에 만들든 사후에 만들든 사장을 갈아칠만 해서 갈아친 거다라고 하는 것이든 아니면 이렇기 때문에 갈아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든 사장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들을 만드는 것들로 지금 민영삼 씨가 요 장악한 요 부분을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잡혀가죠.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나 이 정부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모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KBS 수신료 폐지, KBS 수신료 폐지를 이렇게 단번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봤거든요. 처음에 수신료 폐지하기 전에.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하고 싶죠. 예를 들면 보수정권이나 이런 데서 KBS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싶지. 근데 그게 어쨌든 KBS가 공공재이고 공공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재정 기반을 허물어버리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만 했잖아요. 그리고 재정 기반이 허물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아파트는 아직까지도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습니다. 수신료를
이렇게 내셔야 된다. 근데 아무도 수신료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수신료를 안 내는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현재. 근데 그거를 되돌리려고 하니까 KBS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들까지도 다 수신료 징수원 비슷하게 돼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했어요. 말 안 듣는 기자들 수신료 징수. 아니 일자리 창출은 아니지. 원래 일자리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네. 그쪽으로 옛날에 배치를 해버렸지. 옛날에 스케이트장 보내듯이.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화를 막 한대. 전화 엄청나게 온대 또 KBS로. 원래 이거 수신료 대통령 시민들이 KBS로 전화를 한다. 그러니까 예. 수신료 폐지해가지고 난 낼 필요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전화가 온대. 그러면 아 그게 통합징수만 폐지된다. 그게 아니고 원래 수신료는 내셔야 되는 건데 지금 오랫동안 안 내셨으면 내셔라. 그러면 아니 나는 안 낼 거야. 그러면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신료 거의 아니, 수신료를 안 낸 건 아니었죠. 그때 한전에 같이 통합해가지고 징수가 그렇지. 돼서 거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일부 그 수신료 명목의 돈은 스스로 빼고 KBS 이쪽에 보내줬던 거죠. 한전이 그렇죠. 근데 한전이 이제 징수를 해준 건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거가 그런 행정적 지금 혼란이 1년여 가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했어. 네. 그리고 이진숙 임명할 때도 누가 봐도 무리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청문회를 3일 가까이 하는 상황에서도 여당 의원들조차도 가서 그러면 원포인트로 그거는 이사진 교체는 가능한 겁니까? 네. 탄핵당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법인카드도 그거 너무 네. 뻔하잖아. 여러 의혹들이 네. 있었고 근데 했어요. 그렇고 낳고 보면 그 다음에 뭐 저는 뭐 민영삼 씨가 하고 최철호 씨가 하고 이거는 부수적인 것들이지. 최초로는 시청자 미디어 네. 재단 네. 이사장으로 갔더만요. 부수적인 것들이지. 네. 이 정부에서 어쨌든 요거 하나는 한다. 이 의지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건드릴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방송사 경영을 망가뜨려 갖고 이거 네. 봐라.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사장이 이렇게 경영을 못했다라는 논리로 가든가 아니면 인사를 싹 바꿔서 콘텐츠 자체를 바꿔서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어떻게 이런 콘텐츠를 우리 방송에서 내보느냐 이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KBS를 보면 그 두 개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신료를 뺏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콘텐츠를 태우는데 이 콘텐츠가 어떻게 태워졌는지 실무 개선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건데 사실 그러면 MBC도 마찬가지로 MBC는 어떻게 보면 더 쉽죠. 왜냐하면 KBS는 수신료라고 하는 기반이 있었는데 MBC는 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사실 광고를 거두면 금방 경영에서 숫자로 표가 날 거고 그렇게 되면 사장 갈고 사람 바꾸고 콘텐츠 갈고 이 방식으로 접근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뭐 이준숙 씨 임명에서부터는 이미 예정된 결론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이고 참. 근데 죽겠어요. 볼게 저 MBC밖에 죽겠다. 없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MBC 어떻게 해요? MBC는 어떡하나? MBC는 어떡하나도 걱정이고 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KBS 수신료 안 내겠다 앞으로. 아 그런 분들도 또 많아졌어. 많죠, 많죠. 네, 왜냐하면 익히 아시지만 예, 볼 게 없어. 박민의 KBS가 싫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막 머릿속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거를 내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네. 역시 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네. 뭐 혼란스러워요. 공영방송 체제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는 당신은 내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런 되나. 얘기 하지 마요. 아예. 그렇죠. 박민의 KBS 혼이 나봐야 되니까는 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KBS 내에 또 아직도 있거든요. 기자도 있고 PD도 있는데 일하고 싶은 기자 정하려고 PD들이 있죠. 있는데 네. 힘든데 근데 그분들 아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왜 이런 딜레마를 만듭니까? 너무 슬픕니다. 지금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이고. 근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제가 한 10몇 년 전부터 주장했는데 보수든 뭐 진보든 간에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시청률 있잖아요. 시청률에 근거해서 KBS를 분리하거나 KBS, MBC, EBS를 다 이렇게 한 무더기로 둬가지고 KBS 1, 2채널 분리시키고 MBC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KBS 같은 경우는 분리시켜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리버럴 집단들이 있고 보수적인 집단들이 있어요. 지금 박민 체제에서 아주 그 딱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시청률이 굉장히 좀 적게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잘 못해. 제가 그분들 잘 알거든. 그리고 머릿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이게 많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 경영직이랄지 기술직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 방만한 그 분들, 그 분야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채널을 하나 독립해서 만들어. 그리고 여기 그 제대로 언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독립해서 만들어. 그리고 시청률에 따라서 그 수신료를 그냥 나눠 가져. 예? 나눠 가지라고. 그러면은 100%
100% 그래도 좀 정신이 똑바로 박힌 기자 PD들이 있는 그 채널이 수신료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갑니다. 100% 시청률로 하면, 시청률과 청취율로 하면 그 100%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시장 경제로 공영방송 시스템을 약간 좀 바꿔주는 것도 상당히 좀 방법이 있다. 거기에 미디어 바우처 같은 거 더 도입해가지고 뭐 이거를 전반적으로 신문이나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하자. 이것도 좋은 방안이에요. 제가 네. 기자 한 15년 차 입장에서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알아. 아니 그래서 이왕 할 거 왜냐면 BBC 같은 경우도 본인들을 방송이라고 안 하고 이제 한겨레하고 똑같이 한겨레 미디어라고 하잖아. 미디어라고 하죠. BBC도 미디어라고 하거든. 우리는 이제 미디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거까지 BBC의 뉴스나 이런 거를 보려면 그러면 오히려 수신료가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인터넷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되치기를 하고 있어요. BBC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현재 KBS나 뭐 이런 데가 어떤 종류의 공공적인 기여를 지금 못하지. 하느냐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근데 그런 거야. 우리가 뭐 돈을 또 안 그래도 지금 나가는 돈도 되게 많은데 그 돈을 또 거기다 꼭 굳이 줘야 될 필요는 사실은 맞아. 없어요. 지금은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 화내지. 다 OTT 보고 지금 유튜브 보고 지금 맞아. 보고 있는데 사실 네. KBS에다가 나는 KBS 안 본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몇 년 됐고. 맞아요. 저도 지금 안 보고 SBS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별로 의미도 사실은 없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뉴스 같은 경우도 진짜 이게 지금 볼만한 뉴스는 없어요. MBC밖에, MBC밖에 없어요.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런 걸로 따져서 좀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네. 차라리 뉴스타파 같은 데를 우리가 정말 돈을 자발적으로 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정도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국가에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좀 폭넓게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한겨레 같은 것도 살고 뉴스타파 같은 경우도 살고 그리고 공영방송 그렇게 안 하겠죠. 왜 다수 집단. 정부가 그런 걸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는 그 언론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런 것도 아이디어다. 아이디어다. 공영방송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고 그렇게 놔두면 아마 다소 한 70% 이상의 괜찮은 사람들은 좋은 채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30%에 휘어잡히는 거야.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고 방송이나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사실 판매 부수가 뭐 얼마나 됩니까? 안 되잖아.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영향력이 강하다라고 하니까 광고도 또 몰아서 받고 있고. 정치 권력의 부침에 따라서 이게 공영방송으로 대변되는 언론 지형이 휘청거리는 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언론 바우처 같은 아이디어든 아니면 뭐 경영 지배구조의 문제든 이런 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언론의 자유라든지 언론이라고 하는 제도나 기능을 긍정하는 집단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거에 대한 그렇죠.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투자를 하고 제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시기를 약간 실기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상황들이 이제 계속 어쨌든 지속적으로 정치 권력이 언론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은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어 온 거고 네. 여기서 정치 권력의 속성이 뭐냐에 따라서 이 언론이 굉장히 영향을 받아버리는 이 상황이 됐고 여기에 또 한 가지 한 10년 전에 MBC, KBS 투쟁, YTN 투쟁할 때에 비해서 왜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없냐 그 사이에 언론에 대한 냉소나 불신이 굉장히 높아진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환경도 굉장히 변했고 그렇습니다. 이 틈에서 악용을 해서 지금 말하자면 공영방송을 아예 해체하거나 혹은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다시 뭐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합의가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거에 더 많은 관심과 어떤 그런 것들을 사회적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BS 내부가 MBC 내부가 그거에 대한 신뢰 자원을 획득하는데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인 그렇죠. 거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 자체를 무도하게 만들고 악랄하게 우리를 정말 괴롭히고 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노력한 일련의 행위들을 중단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권력을 다 휘두르고 대통령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하게 되면 막 명예훼손들을 기자들을 다 걸어버리고 재판해버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봉지욱도 기소됐대. 봉지욱하고 허재현, 이 사람들 다 기소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게 만들면은 기자들도, 물론 제가 보기에 지금 요즘은 정말 제대로 된 기자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제대로 말이라도 하려는 기자들 자체도 지금 말을 입도 뻥긋 못하게 지금 만드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여기를 어떻게 응징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걸 못하게 만드는가, 이 시스템 구축을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신앙님은 돈이 오고 갔기 때문에 갔다고 치고. 예, 여기는 뭐 돈이 오고 간 거는 팩트니까 여기는 제외하고 이 사건 돈이 왔다 갔다 한 이 사건 말고 대통령 명예훼손을 했다고 검찰이 주장을 하니까 그 사건에 관해서만 그 떼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봉지욱, 한상진, 김용진, 그 다음에 허재현도 돈 받고 뭐 이런 게 없잖아. 네. 그냥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는데 그 허위 사실이라는 게 부산저축은행 그 사건 때 조우영이를 검사했던 윤석열이 박영수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봐준 거 아니냐. 네. 핵심은 그거잖아. 네. 예. 핵심은 그건데 그것과 관련된 보도는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없어요. 다 했다니까. 모든 언론이 다 했어. 그리고 이 기소한 거에 이제 재미 포인트는 예. 지난번에 제가 한참 말씀드린 그 건인데 예. 봉지욱 기자는 이제 지금 이걸 보면은 JTBC에서 근무하던 시절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입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업자 중 하나인 조아무개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했다라고 봤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봉 기자가 인터뷰를 왜곡을 해서 JTBC 보도국장과 사회부장을 속였다. 그래서 업무 방해 혐의도 같이 적용을 했다. 요 구도고 요거 웃기죠. 그다음에 JTBC 사회부장하고 보도국장은 멍청이들이야? 그렇죠. 그런 거죠. 이게 업무 방해다. 기자 하나에 그냥 속임을 당해? 멍청이들이네. 요게 이제 재미 네. 포인트 1, 2가 있는데 예. 허재현 기자 그다음에 지금 같이 기소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민주당 측 인사가 있어요. 송평수 변호사, 이재명 후보 대변인.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 맡았던 송평수 변호사인데 이것은 뭐냐면 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조 씨 사촌형의 녹취록을 조작 보도한 혐의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건인데 검찰은 허재현 기자가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가 최재경 전 부장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윤 대통령이 조 씨 봐주기 수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를 했고 그러면 송평수 변호사는 여기 왜 끼었냐? 이 녹취록 내용을 이 허재현 기자한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입증하고자 했던 사실은 요 사건의 배후에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요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 큰 구조 속에서 신앙린 김만배 요건도 민주당이 당시 이재명 캠프가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길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접근한 거거든요. 그때 김은혜가 지난해 9월 달에 그 이야기를 했더만요. 그러니까요. 청와대 홍보수석 했던 김은혜가 이거는 뭐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이렇게 움직였더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 오다가 떨어진 거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요 기소 내용을 보면 아까 녹취록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송평수 변호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공모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혐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고 이게 공모라든가 기획이 들어가려면은 이 녹취록에서 최재경으로 둔갑한 최모 보좌관이 그 당시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인 최모 보좌관이 이것에 대해서 개입을 했거나 뭘 꾸몄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최모 보좌관은 불기소가 됐습니다. 불기소가 됐고 그래서 언론이 오늘 이 기사를 쓴 게 한겨레, 경향, 한국 요 세 개의 신문인데 제가 보는 신문 중에서는 다른 신문들도 했겠지만 예. 조중동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일관되게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검찰이 기획이나 공모 정황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털었지만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여기에 개입했다든지 하는 배경은 검찰이 없다. 밝혀내지 못한 용두사미의 수사 결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용두사미에서 우리가 뭐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3,000명에서 뭐 몇만 명에 달하는 사람의 통신 10만 명까지 통신 정보를 봉지용 조회했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고 나서도 지금 이제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낸 게 없다는 거죠. 민주당 당직자들은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는 수사 결과를 마주했다. 한 문장만 추가할게요. 한 문장만. 예. 이 불기소 처분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윤아무개 전 뉴스버스 기자 보도한 사람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최아무개 민주당 보좌관, 김아무개 민주당 전문위원 등 4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그렇게 했는데도 증거를 못 찾아냈다. 다 이 혐의가 민주당이 배경에 있고 언론이 짰다는 혐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다 기소가 됐어야만 하거든요. 불기소 처분됐다. 이게 8월 13일에 뉴시스에 어제 올라온 보도를 보니까 이게 일지를 쫙 정리를 해놨어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진행 일지. 여기에 제가 나오더라고. 뭐라고 나와. 나와요? 본인 쭉 등판. 보니까 네. 9월 달에 지난해 9월인가? 지난해 9월일 거예요. 여기 9월 10 저하고 김어준하고 주진우를 국민의힘에서 9월 13일에 고발했구만. 국민의힘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고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고발 사건이면은 이제 경찰이 접수를 하잖아. 9월 13일인데 내가 그러면 피고발인이잖아. 네. 조사 안 받았어요. 조사 안 받았어요? 조사를 왜 안 하냐? 언론 플레이만 하고 제발 조사 좀 해라. 어? 조사를 하면 사건을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 혐의 없으면 끝내야 되지 이 않습니까? 고발인 조사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9월 13일이야. 이렇게 이제 뻥만 쳐놓고 그러니까 근데 뻥을 친 건지 뭐 어떤 나중에 피부 고발인 조사를 나중에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뉴스타파가 3월 6일 날 보도하고 그 전에 JTBC도 보도하고 저는 그때 한국일보 보도가 눈에 많이 띄어서 한국일보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한국일보도 그해 그러니까 2021년 9월쯤에 보도를 하거든요. 부산저축은행 조우영 사건의 윤석열 의혹을 다 그 보도해요. 경향도 보도하고 다 보도합니다. 그해 가을쯤에 보도를 해요. 그런데 뉴스타파의 보도는 김만배 입에서 나왔다는 것과 3월 6일이라는 그 시점만 다른 거야. 거의 다 비슷한 보도였어.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제가 오프닝에서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니까 JTBC도 보도했지, 뭐 한국일보도 보도했지, 뉴스타파도 보도했네. 아이고 이거 뭐 근데 김만배가 말했네. 상당히 의혹이 있네. 그러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서 제가 오프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오프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고발을 한 거야. 김어준이나 이제 인용 보도를 한 거를 인용해서 라디오 라이브에서 말한 거를 야 너희들은 허위 인터뷰를 너희들끼리 짜가지고 뉴스타파랑 이렇게 짜서 민주당이랑 짜가지고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이 한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보도를 고발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몰고 간 거고. 얼마나 조심히 살았는지 아십니까? 네? 얼마나 오프닝을 본인의 그 어떤 스타일을 최대한 억누르고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최대한 자르고 잘라서 얼마나 자제해서 썼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게 여하튼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거였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김어준, 고발을 주진우, 최경영 등은 네. 국민의힘에서 작년 9월 달에 작년 9월 13일에 네. 고발을 했어요. 9월 근데 14일에 그 사건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제가 다른 걸린 사건들이 좀 있어. 네? 2개 정도. 우리가 탐사보도 기자 했으니까 당연히 있지. 뭐 사기꾼한테도 있고 뭐 우리나라 피라미드의 최대 사기꾼도 나를 왜 고소를 하는 거야? 진역을 살고 있어. 그 사람 감방에 살고 있는데 나한테 3억이나 고소를 했더라고. 뭐 그렇게 민형사 아니 골치 아파요. 탐사보도 기자라는 이 직업이. 근데 여하튼 뭐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제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나를 조사해달라. 제발 좀 경찰서에 출석하시죠. 아니 왜냐면 나는 이제 걸려 있는 펜딩된 사건이
걸려있는 사건이 2건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이거 한 건 더 걸리면 이제 3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게 그 T이기 때문에 계획형 인간이기 때문에 요걸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예, 정권에서. 예, 좀 정리 좀 해줘. 2건인지, 경찰들도 바빠요 요새. 2건인지 3건인지. 사건이 아, 너무 이런- 많아. 예, 이런 위에서 시키는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짜실한 사건 때문에 내가 이게 T인데 준비가 안 돼. 팀대 준비가 안 돼. 열심히 마약 수사에도 세간이 직접 찾아서 수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네. 하는 판에 무슨 경찰을 아, 이거 T들들 좀 살려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예. 내일은 준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광복절이기 때문에 쉽니다. 예, 내일은 쉽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줘야 된다니까. 언론 플레이만 하고 말이야.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노희 변호사님, 김한결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예, 금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